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HK 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가톨릭대 국사학과 허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역사 강좌 조선시대의 정치적 대립과 논쟁 시리즈의 제2강 병자호란기 주화척화론에 대한 새로운 탐색입니다. 병자호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역사의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영화라든지 사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 그리고 신문 등을 통해서 많은 그 병자호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접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 청에 대해서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그때 일어났던 정치적 대립과 논쟁, 즉 병자호란기 주화척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병자호란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기 주화척화론에 대한 원래의 학설, 그러니까 또 원래의 학설이자 통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학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또 이런 탐색을 통해서 병자호란이란 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병자호란을 치렀던 당대인들이 어떤 사고와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추구해 보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요. 병자호란이란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날짜를 세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십간하고 십이지라고 해가지고, 십간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죠. 신유, 수레까지, 이게 십이지네요. 이게 십이지고, 그 다음에 십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입니다. 그래서 십간의 갑하고 십이지의 자, 이 앞글자부터 순서대로 조합을 해서 뭐 갑자, 그 다음에 을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60번을 돌고 나면은 다시 한번 갑자년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60진법으로 이제 그 해를 셌는데, 바로 병자년에 이제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라는 뜻. 이 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제 원래 뜻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병자년에 청나라 오랑캐가 침입해온 전쟁이라는 뜻에서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병자년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인조임금이 제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4년이고, 당연히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세고 있었죠. 그래서 12년 무인일, 8일에 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의 이제 발발 날짜는 적군의 선봉대가 국경을 침입한 날짜를 따지는데, 청나라군 선봉대가 압록강을 넘었던 게 음력 12월 8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해가 병자년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예상보다 굉장히 일찍 종결이 됐는데요. 그 다음 해인 갑을, 병, 정의 이제 정이고요. 자축, 인묘의 축이죠. 정축년, 그리고 인조 15년 음력 1월 경호일, 즉 30일에 종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달이 채 남짓 안 되는 굉장히 그 짧은 전쟁이었던 거죠. 임진왜란은 한 7년 동안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음력 날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력에 2년이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이제 최근에 따져보니까 음력 12월 8일은
병자년 음력 12월 8일은 1636년이 아니라 1637년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12월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 다 서기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또 혼란을 주니까는 교과서에서도 그냥 1636년이라고 편의상 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를 이제 영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1637년의 제뉴얼이냐 아니면 1636년의 디셈버냐 하는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이거는 병자호란 발발에 대한 가벼운 얘기였고요.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방적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종결될 때 인조가 직접 성을 나가서 남한산성을 나가서 이 항복해서 그 다음에 적군을 이끌고 온 이민족 군주죠. 그 홍타이지라는 그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하면서 이제 항복하는 아주 그 가슴 아픈 이제 결말로 끝났던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 한반도 안에 있었던 왕조의 궁주가 직접 성을 나가서 항복하는 경우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할 때 보장왕이, 그리고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이 이제 성문을 나가서 항복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아니고는 성을 나가서 항복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성을 나가서 항복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후로도 한 200년 정도 더 존속된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선의 외교 관계는 굉장히 큰 변환을 맞게 되는데, 이제 청과의 군신, 여기서 군은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군이 되고 주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국왕 인조가 신하가 되는, 이렇게 이제 양자의 이제 군주의 관계가 결정이 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도 그렇게 위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황제국, 조선은 제후국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당대 용어로 말하면은 사대 관계, 여기서 사는 일사자가 아니라 섬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긴다, 받든다라는 대충 그런 의미인데요. 사대 관계가 변경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거는 이 결국에 이 전쟁에 명이 연관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영화라든지 사극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청에 저항한 거는 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종합을 해서 후대 학자들이 이제 붙인 그런 당대 사람들의 이념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는 주장이다 해가지고 대명의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청과 화친할 수 없고, 청과 친하게 지낼 수 없고, 그거를 반대한다, 이 배척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척화론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이렇게 청나라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또 1644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명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안에서는 대명의리론과 척화론을 어떤 그런 정신을 받드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북벌과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 영향을 미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와 자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사대의 반대말은 이제 자소인데요. 여기서 자자도 글자 자자가 아니라 위로해 준다, 어루만져 준다, 잘 보살펴 준다라는 뜻의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작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대는 학술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정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취했던 국제관계의 형태나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자소는 반대말이 되겠죠. 대국이 소국에 취했던 국제관계의 형태나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칭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 이후 중국 왕조의 주변 국가나 부족이 사대를 할 경우에는 대개 이제 조공, 그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특산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의뢰의 반대, 그 대립으로 이제 책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이나 뭐 추장으로 책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 실질적인 책봉이라기보다도 사후 승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통치권의 사후 승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뢰가 이제 사대나 자소를 할 때 수반됐기 때문에 사대 자소 관계는 조공 책봉 제도하고 이제 혼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 전근대 시대의 사대라는 게 이제 근대의 외교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근대 외교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평등한 이제 관계인데, 전근대의 사대 자손은 이제 위계가 있는 관계죠. 황제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이제 의례적인 위계가 있는 관계.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이는데요. 사대주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체성이 없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섬기는 의존적이고 맹목적인 태도라고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근대 시대의 형식적으로 불평등한 외교 관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후대의 학자들이 만든 학술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만들어진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암만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든 용어고, 평가가 들어간 만들어진 용어고, 사대는 역사적 용어 그 자체죠.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가치적으로나 평가적으로는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병자호란은 이제 정축년 1월 30일에 인조가 삼전도, 이 도자가 이제 재밌는 글자인데요. 이거는 섬도자가 아니라 나루터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전이라고 이제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대마밭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이 강변에 나루터 주변에 대마밭이 이제 많았던 곳이고, 지금의 그러니까 석촌 호수 근처입니다. 그 롯데월드가 있는 석촌 호수 근처가 나루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매립되지 이제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매립의 일부가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석촌 호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처에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단 위에 앉아 있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이제 그 항복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9개의 단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 밑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결과로 전쟁이 종결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모습은 남한산성의 모습인데요. 보통 군주들은 이제 이 어떤 이 산성이나 성의 정문, 즉 남문을 통해서 오가게 되는데요. 인조는 이때는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남문이 아닌 이제 서문을 통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아마 눈이 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이제 역사적 장소 2개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인조가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게 되죠. 12월 중순경에 이제 들어가서 47일간 이제 버티다가 끝내 항복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청에 대해서 항복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오늘 강의의 주제인 주화론과 척화론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주화론의 주자는 주장하다고요. 화자는 화친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화의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화론을 제기한 사람은 최명길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 몇 분 안 계신데, 최명길이라는 분이 시종일관 이제 주화론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논의의 내용이 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의자는 이 대명의리의 의자죠. 그러니까 의자는 한자의 뜻으로 풀면은 이제 옳은 것, 그래서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즉 청나라에 끝까지 저항하다가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한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이 도탄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 끝까지 싸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고 그동안을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계책입니다. 이게 이 최명길이라는 분의 이제 지천집이라는 문집에도 실려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 일부가. 여기에 이제 정묘년은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쯤에도 청나라와 전쟁을 했죠. 이때는 물론 청나라가 끌고 온 병력이 병자호란 때보다는 훨씬 적었는데 이때도 제대로 사실은 조선이 대응을 못해서 이 맹약이라는 거, 이렇게 말로는 이제 이 맹세하는 뭐 약조, 이 잘 지내자라는, 전쟁을 종결하는 그 약조인데 거의 사실상 보면은 조선이 한 반쯤 항복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약조였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고 지금의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항복을 해서 시간을 벌고 틈을 노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료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남한산성에 있었어도 이런 주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척화론은요, 화친을 배척하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는 윤집이라는 분, 뭐 김상원이라는 분도 있고 홍익환이라는 분도 있고 오달재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윤집이라는 분의 척화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가기 전 병자호란 이전에 청가의 외교관계, 이때는 청가의 외교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어떻게 이제 청과의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를 이제 놓는 와중에서 이제 나온 척화론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친으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이때 중국은 명나라죠.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일종의 메타포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 오랑캐,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이죠. 그러니까 청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청나라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신하가 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이 부모는 명나라죠. 하물며 이 양국의 관계가 이렇다는 이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물며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에 대한 의리죠. 그러면 임진왜란의 일은 뭘 가리킬까요?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5만의 육군과 또 일부의 이제 수군을 동원해서 일본의 침략을 이제 방어해 준 일을 이제 말합니다. 물론 조선도 같이 싸웠지만은 이런 은혜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지, 좀 이런 은혜를 뭐 상기하는 건 좋은데 이 마지막 말이 충격적이죠.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다는 말. 참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청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도 뭐 조선을 지키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말 그대로 놓고 보면 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 청과 화친하자는 의논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이제 강경론을 펼쳤던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지금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얼핏 보였지만 이 윤지배 척화론이 절대 다수였다는 겁니다. 99.99%. 반면에 놀랍게도 이 지극히 당연하고 조선을 위하는 내용이었던 이 주화론이 절대 소수였다는 거죠. 뭐 0.01% 정도.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설명하는 병자호란의 패인을 보면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병해줘서 거의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만들어준, 여기서 이제 지는 어부의 뜻입니다, 영어로.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당대 사람들은 제조지은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다음 이런 제조지은의 감정과 아까 명에 대한 사대를 당연시하고 절대시하는 이런 이제 감정의 인조를 비롯한 조선의 지도층이 매몰돼 있었다라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숙명배금, 이 인조라는 임금이 사실은 어떤 임금인가 보면은 이전에 후궁과 명 사이에서 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중립외교를 펼친 광해군을 쿠데타, 반정이죠. 반정에 의해서 몰아내고 집권한 인물이었고, 이때 쿠데타의 명분 중 하나가 숙명배금이었습니다. 광해군과 달리 우리는 명나라를 숭상하고 후금을 배척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인조반정의 명분에 속박된 집권층이 제대로 된 실리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펼치지 못해서 이제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제 식의 설명이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이제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믿지 못하면 자체적인 환경, 국내적인 환경이라도 튼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웬걸, 이 국방태세도 굉장히 해이하거나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일선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도 굉장히 무능하고 비겁해서 도성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기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이 함락되면 원래 이 피난 가기로 했었던 장소 두 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강화도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인조가 이렇게 도성이 기습을 당하니까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두 번째 선택지인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던 건데요. 이 강화도에 이제 먼저 왕족들이나 그 다음에 복림대군, 그 다음에 원손이죠.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로 따지면은 한 세 번째 순위가 되는 이제 원손과 소현세자 빈등이 이제 피난을 먼저 가 있었는데, 이 강화도도 굉장히 어이없게 함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자호란이 굉장히 어이없는 그리고 참담한 이제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한 평가도 좋지가 않습니다. 통설의 설명을 따라 보면 이제 유연하지도 않았고 실리적이지도 않았던 인조 대 조선 외교의 총체적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연하고 실리추구적이었던 인조 바로 앞에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 광해군이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만 보더라도,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고려는 중국의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이 병자호란 때 조선처럼 뭐 이전 왕조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세력이 강한 왕조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뭐 송나라에서 요나라로, 요나라에서 금나라로, 금나라에서 원나라로. 네. 사실은 몽골의 침입, 원나라의 침입을 받은 거는 이전의 조공책봉, 사대자소 관계에선 볼 수 없었던 정말 무리한 요구를 몽골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뭐 이전의 금나라나 요나라나 뭐 송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다른 외교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이 시기의 이제 외교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를 비롯한 이런 반정 세력들이 사실은 병자호란 때 실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헛된 명분, 이거는 대명의리죠. 를 고수하다가, 헛된 명분을 고수하다가 이제 나라를 망친 자들이라는, 예, 지금 우리 감각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의 이면에는 이 당대 사람들, 절대 다수가 주장했던 척화론과 대명의리를 굉장히 사대주의적 감정으로 이제 해석하려는 그런 심리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이 사대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외세 의존적인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윤집의 척화론에서도 봤다시피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돼.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고죠. 이런 지배층이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됐던 이제 소수의 성각자이죠. 예, 핍박받는 소수이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던 최명길이라든지 광해군. 예, 여러분 광해군의 이제 중립외교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최명길의 주화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게 통설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표준적이고 정확한 그런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써야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학부 강의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이제 통설이 잘 반영된 뭐 여러 영화들이나 사극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원래 이제 이 거리의 한량이죠. 광대였던 하선이 이제 광해가 돼서 이제 벌어지는 가상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광해, 조선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광해, 이런 광해를 압박해서 명나라의 무리한 원병을 파견하자는 그런 신료들의 대립이 아주 재밌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광해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나왔던 남한산성에서도 이병헌 씨가 이제는 그 주화파 최명길이 됐는데, 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주화파 최명길. 그 다음에 이제 척화파 김상원 역을 이제 연기했던 이 김윤석 배우죠. 김윤석 배우의 이제 척화파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죠. 예, 이 이병헌 주화파 최명길과 이제 비슷하게 나라를 위하고 있었지만은 나라를 위하는 좀 방향이 달랐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는 조금 새로웠는데, 이게 김상원 외의 다른 인조대 신료들이나 뭐랄까요, 이 척화파들은 굉장히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다는 점에서는 또 상당 부분 통설의 이해가 이제 반영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또 공감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영화들이 무리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이런 통설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감독의 이제 시선이나 시나리오 작가의 생각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던 거죠. 그걸 조금 더 이제
극화시켰다라는 거. 일부 사실들이 이제 틀린 사실도 있지만 이제 극화시켰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병자호란에 대한 이제 기존의 얘기를 정리해 봤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왜 다른 조선 사람들은 다른 조선의 여러 신료들이나 국왕들은 광해군이나 최명길과 같은 판단을 하지 못했냐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이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지만은 임진왜란이란 7년의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1627년에 정묘호란이라는 이제 전쟁, 후금의 전력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 왜 이처럼 우리가 앞선 영화나 이런 통설에서 보는 것처럼 안이하게 예측도 대비도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그래서 참패로 끝났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이렇게 참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은 척화론자들에 대한 이 불만이나 뭐 이 여론의 압박이 대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척화론의 계승자들이 척화론이나 대명의의 이념을 계승한 자들이 조선의기의 정치계와 사상계를 지배한 승리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인조반정을 이제 서인이 일으켰고요. 서인은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 노론의 유명한 영수 우암 송시열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조선후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설의 설명에 의하면 척화론자들은 이제 이 강력했던 명을 의식해서 척화를 주장한 셈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병자호란때 한번 이 명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을 했고, 더욱 이상한 거는 1644년에 이미 명이 멸망해 버리고 청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한 시점 이후에도 그러면 청이 강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끝내 청나라에게는 이러한 어떤 사대주의적 심성으로 복속하려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 효종대 이제 북벌론, 오히려 뭐 복속이 문제가 아니라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하겠다라는 이제 북벌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뒷부분의 강의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의 좀 선입견을 잠시 놔두고 당대 조선인들이 중요시했던 가치와 신념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병자호란기 주화척화론에 대한 이제 통설의 정리 부분이었고요.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통설과 대비되는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인데요. 전쟁 이전 조선의 국방과 외교입니다. 원래 제가 한 2시간이나 3시간 강의를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1시간 정도로 분량이 제약이 돼 있어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조 정권은 이 후금과 청과의 이제 무력 충돌 시에 자국의 열세를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후금군이나 청과 일선에서 싸워야 되는 문신 말고 무신들이요. 무신들이나 무장들은 이 전쟁이 무리하다는 거를 굉장히 일찍부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청과 화친하지 말아야 된다. 화친 안 하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장했던 척화론자들도 청과 싸울 때 혹은 후금과 싸울 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내의 이런 어떤 군사력이 후금이나 청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럼 외부의 세력을 믿었던 거냐? 그런데 보면 사료를 보면 명과 뭔가 연합해서 청나라에 대비한다. 그 다음에 청나라를 뭐 공격한다, 후금을 공격한다 라는 얘기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후금의 침략에 대비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뭐 공격할 엄두는 전혀 내지도 못하고, 당시 명나라의 상황을 보면 명나라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게 당쟁도 많았고 또 부정부패도 심했고 기근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적대도 날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명나라는 본토 방어를 하기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 밖의 땅이잖아요, 조선은. 그러니까 이 조선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 때와는 굉장히 달라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제 그 요동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명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만주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 땅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가 이동하기도 쉽고 보급도 굉장히 편했죠. 근데 이 시점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시점은 요동 땅이 누구 땅이 됐죠? 후금, 청나라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도와주는 여건이 굉장히 불리해진 것이고, 반대로 후금, 청은 임진왜란 때 바다 건너서 원정을 해야 되는 일본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일찍부터 무력의 열세를 인지했기 때문에 병력을 열심히 양성을 하고 군량도 조정을 하고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도 쌓고 거기서 이제 이 화약병기, 총이나 대포 같은 화약병기에 생산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게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왜 충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급속하게 군비를 확충을 하려면은 결국에 세금을 많이 걷는 수밖에 없죠. 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은 이 정근대 시대에는 당연히 이 백성들의 삶이 고달퍼집니다. 이게 이제 민생의 안정이냐, 군비를 확충해야 되냐, 이게 끊임없이 이제 충돌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병자호란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비, 그러면 급격하게 증세하지 않고 뭔가 군사력을 강화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조선 전반에 국가적 체제의 장기적인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장기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군역제 같은 게 있죠. 이 조선이 병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고달파하는데 결국엔 군대 갈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군대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양반들입니다. 원래 관료를 현직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경국대전에 이렇게 이제 조선 전기엔 그랬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양반들이 이제 군대에서 빠지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이걸 이제 마지못해 국가에서 승인해 준 거죠. 이런 걸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개혁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군대를 피해 가지고 혹은 양반에 의해서 노비가 된 백성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갈 일반 백성들이 이제 부족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과제였던 겁니다. 이거를 어떤 국왕의 의지나 신료의 의지만으로 이제 단기간에 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이제 이 군사적인 혹은 이 외교적인 이 상황 속에서 병자호란의 발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재미있는 게 여기에 이제 이 리에, 그러니까 우리 뭐 의례라고 하죠. 의례가 이제 깊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년 2월이 되면서요. 인조 14년이죠.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 황제국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황제호를 조노라고 하는데요. 물론 홍타이지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지만 이 형식은 신하들이 추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황제호, 즉 조노를 진상하면 홍타이지가 마지못해 그걸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조노를 진상하는데 후금 쪽에서 조선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그때 조선하고 후금은 이제 형제 관계, 홍타이지가 형,
조선의 국왕 인조가 동생인 이런 이제 형제 관계로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존호진상에 동참하는 요구를 조선에서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세상의 황제는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황제는 한 명밖에 없다. 그건 명나라의 황제가 돼야 되지 오랑캐인 너희 나라의 칸 홍타이지는 황제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거절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자년 3월에 보면 인조가 전국에 이제 교서를 내리죠. 척화 교서를 내립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강약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군사적으로 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리, 그러니까 의는 마땅한 거고요. 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의리의 내용은 뭐예요? 대명의리죠. 대명의리에 의거해서 청나라를 배척해서 끊었기 때문에 조만간 뭐예요? 전쟁의 화가 닥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물론 확신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분명히 조선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병자년 4월에 후금은 청나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런 후금, 유목민족의 이제 수장에게 붙어지는 이름이 칸인데요. 우리가 뭐 신라 시대에도 뭐 마리칸 이런 거 배웠죠. 이 칸입니다. 이 칸에서 이제 황제로 그러면서 이제 국호도 바뀌게 되는데요. 후금에서 이제 청으로 대청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황제로 이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도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이제 후금은 황제국, 조선은 신하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조선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대로 형제관계로 지내자라는 그런 협상을 위해서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당시 후금 수도는 이제 심양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덕헌과 이야기라는 사신이 파견이 됐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 병자년 4월에 황제 즉위식에 끌려가게 된 거죠. 여기도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강제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배례를 거부를 한 겁니다. 배례. 그러니까 이 배례가 어떤 식의 배례냐면 삼배 구고두라는 이제 배례였는데요. 삼배 세 번 절을 하고 고두라는 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기보다도 한 번 절을 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 일어나서 다시 또 절을 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게 이제 세 세트가 돌아가는 게 309고두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황제로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인조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인 조선 사신이 이 배례를 거부했다는 거는 너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때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나덕헌과 이학은 죽을 뻔했는데 청나라에서 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호가 들어있는 국서를 지참해서 귀국하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치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나라 너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를 뭐 구구절절한 말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제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요. 전쟁의 이제 이 과정은 남한산성에서 이제 47일 동안 이제 농성하는 게 이제 전쟁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승부는 1637년 1월 중순경에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청군의 완비된 전력이 남한산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올라오는 구원군, 근황군이라고 했는데요. 왕을 호위하는 이제 군대도 다 청나라 군대한테 격파가 됐고 명나라가 이제 도와줄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 희한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산성 안에서는 척화론이 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척화론을 제기하는데 명나라가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뭐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혹시 우리가 항복하면 나중에 문책하지 않을까? 예, 이것도 좀 맞는 설명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나라가 멸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은 이런 걸 이제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강화 협상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항복할 거냐만 남았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항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 현대 국가 같으면은 뭐 전쟁 배상금을 얼마를 지불할 거냐, 영토를 얼마나 활양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병자호란 당시 이 강화 협상의 쟁점은 뭐냐? 자, 칭신을 표기한 국서를 발송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예요. 사실 신자 하나를 인조의 이름 앞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인조의 이름이 이제 그 종이었거든요. 이종이라는 이제 임금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제자를 붙였겠죠. 형제 관계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를 붙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신자를 붙이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이고 백성들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면은, 저 같으면은 요거 한 글자 이제 적어주면은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항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척화신을 압송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황제호에 존호를 진상하는데 조선이 동참하는 걸 반대하고 청가의 화친을 끊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아서 뭐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몇 명을 대표해서 보내라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인조가 직접 나와서 항복을 하라는 거죠. 자, 이 의로는 굉장히 이 안건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곧 국가인 겁니다. 인조가 이렇게 나와서 항복을 한다라는 거는 뭐 최악의 경우에 인조를 물리적으로 구속할 수도 있는 거죠. 붙잡아서 그냥 뭐 청나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더불어 또 중요한 거는 뭐 인조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 위신은 완전히 땅바닥에 이제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결국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은 또 이 첫 번째 조건은 굉장히 뭐랄까 이 형식적인 거죠. 중요한 의미가 물론 있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척화신 압송 또 보면은 왜 척화를 주장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대명 의리를 위해서 주장했던 거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조가 출성한다는 것도요, 물리적으로 인조의 신체가 구속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명의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인조가 부정한 거죠. 이 대명의리를 인조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제 부정을 하는, 마치 뭐 지금의 비유로 하면은 어떤 그 보편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의 종교를 배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행위였고, 이거 다 사실은 뭐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신을 표기하면은 명나라가 더 이상 황제국이 될 수가 없는, 이것도 사실은 대명의리와 연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항복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게 다 이제 지금 예와 연관된 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이 이제 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 남한산성 강화 협상의 역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요, 이제 이 척화파로 유명했던 김상원의 상소문인데요. 정축년 1월 18일이면 전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일 후인가요? 강화도도 함락이 되고 조선이 뭐 완전히 이 끝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원과 인조 사이의 오간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김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무익할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 즉 뭐냐? 칭신해서 국서를 보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우리 같으면 이제 반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인조는 뭐라 그러냐면 무익하지만 할 만한 이름을, 이것도 물론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청나라에 내어줘야 될 조건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건데요. 저들이 만약 왕자 대신을 인질로 청하면 이건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패,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뭐 전쟁 배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패를 증액하고 땅을 떼어달라고. 이건 영토적 보상이죠. 이거는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감각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인질 안 주고 세패 안 올리고 땅을 안 떼어주고 대신에 칭신이라는 글자 하나 적으면 할 것 같은데, 이 반대인 겁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 번 굴복한 뒤에 만약 근신의 의리를 고집하여 멋대로, 이게 출성이라는 게 물론 인조의 신체가 구속되는 그런 물리적 위험도 있지만, 이게 출성해서 절을 하면 홍타이지한테 인조의 이제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타이지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걸 명분으로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이걸 어떻게 따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김상원한테. 자, 이렇게 이제 그 남한산성의 농성 과정과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기에 척화론과 대명의리의 성격을 어떻게 새롭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럼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나온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명히 이 척화론자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존망보다는 대명의리의 고수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조선이 안 중요하다라기보다도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대명의리를 고수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이건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척화론을 제기하는 주체가 사실은 서인계 반정공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었는데, 오히려 주화론을 주장한 최명길은 이 반정 1등 공신이었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반정 공신들, 정권을 쥔 자들이 잃을 게 더 많으니까 항복을 하고 싶었겠죠. 오히려 척화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연소한 언관들, 하급 신료들이거나 제하의 유생들이 훨씬 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척화론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명과는 관계가 없었죠. 그 다음에 당위적이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서인뿐만 아니라 뭐 남인, 북인 다 척화론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해도 이러한 의견을 의리라고 이제 부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적 대안도 아닙니다. 이 1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척화론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 예를 들어 뭐 사막사 같은 분들, 지금 뭐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이제 사막사를 충절과 뭐 절개의 상징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선양하고 포장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청에 대해서 저항했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절대 사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까지 버리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항한 동기가 뭐냐? 보면은 이건 명에 대한 의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런 점. 그러니까 이분들을 평가하는 게 그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나 최명길을 평가하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이분들을 평가하면 광해군이나 또 최명길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평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척화론자들의 행위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보편 종교를 믿는 어떤 순교자적 행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보편 종교에는 다 종교 의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뭐 종교적인 상징을 경배하고 숙모를 하고, 그 다음에 배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징에 대해서 뭐 침을 뱉는다든지 뭐 불태운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배교한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순교자적 행위, 아까 뭐죠? 그 대명
저 남한산성 강화 협상에서의 이 쟁점이 다 의뢰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순교자적 행위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명사대의 포기, 대명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건 윤리와 문명의 붕괴이자 천하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대명사대의 이제 형식이라는 것과 본질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뭐 종교 박해하는 영화에서 보면 뭐 이교도들이 와서 자, 이 성상에 침을 뱉거나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네 가족, 너의 재산 다 보장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거부하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고 막 사자한테 물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왜 그랬냐? 당대인들에겐 그것이 문명이냐 야만이냐를 가리는 굉장히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결코 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화척화론의 관계도 기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주화론자들은 현실, 실리를 따지는, 그러니까 국익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익을 따지는 사람들이고, 척화론자들은 이게 4대의 명분, 대명의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은 없는 겁니다. 이 대립적 존재인데,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척화론자가 절대 다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척화론자가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명분이 있어요. 뭐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국가를 보국한다, 보존한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유교적 명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척화론자들의 명분은 뭐 대명의리나 대명사대가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수죠. 그러니까 척화론자들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다수에 편승하는 실리를 추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대세를 따르면 어디나 편하잖아요. 어느 조직에 있거나 어느 사회에 속해 있거나. 반면에 주화론자들이 오히려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는 행위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또 국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실리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다 지우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적화론자와 주화론자는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명의리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화론자들, 최명길 같은 사람도 병자호란 이후에는 대명의리를 지키자고 얘기합니다. 최명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청나라가 원병을 요청하니까 그 명나라를 공격하는 원병을 보내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주화론자, 척화론자의 차이는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조선이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화론자인 최명길도 자기가 이렇게 주화론을 주장한 걸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왜냐, 대명의리에 위배되니까. 그 다음 대명의리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척화론자 안에 주화론자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참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척화론이나 대명의리의 이념을 계속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척화론 제기의 동력과 두 개의 대명 인식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척화론이나 대명의리에서 말하는 명예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로서 명예에 대한 인식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대명의리로는 그대로 광고하게 존속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말하는 명은 뭐냐? 이 바로 보편으로서의 중화 문명을 상징하는
명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보편하고 중화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화라는 거 원래 중국 사람들의 자기 우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민족적 요소,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지리적 요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국 땅 안에서 한족이 이 생활하고 생각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거 뭐 유교죠. 유교 이념에 이제 기반한 예라는 문화를 누리고 있으면 중화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어떤 사고와 생각이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들한테도 퍼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같은 나라들, 뭐 베트남,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화는 아니지만 두 번째 중화 정도는 된다, 소중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중화가 되는 기준은 이 중국이라는 지리적 요소는 아니고 민족적 요소도 아니고 요거죠. 요 예죠. 유교 이념에 기반한 예를 향유하고 있으면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소중하다라는 이제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편으로 생각하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편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현대의 보편 종교 혹은 세계 종교가 뭐죠?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신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라든지 불교, 이게 세계 3대 보편 종교, 세계 종교라고 하는 거죠. 왜 보편이 붙냐면 이거는 인종, 지역,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재산의 유무를 갖지 않고 누구나 그 신앙, 믿음만 있으면 그 종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선민 사상이죠.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원칙적으로는 유태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보편 종교, 그다음 보편 가치도 있죠. 우리 지금 2022년에 한국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원래 전통적이지 않은 가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유, 평등, 인권, 남녀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경, 이런 거 전부 다 외래적인 요소죠. 외래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래적이라고 우리가 따지지 않고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하고 지켜야 될 가치다라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는 보편 문명, 여기에 뭐 사상이나 제도 이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이거 다 근대에서 온 거죠. 근대 서구의 어떤 문명과 제도에서 이제 수입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쓰고 향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제 중화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편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제 재밌는 현상이, 명나라 현실을 막 비판해요. 조선의 인류의 성리학자가. 원래 통설대로 하면 비판하면 안 되는 건데 막 비판합니다. 이 성리학자이자 중화 이념을 가진 소지자인데, 그 기준이 뭐냐? 명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교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혹은 예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하는 거랑 현실 중국과의 외교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 중국과의 이 외교는 얼마든지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속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하면 정근대 동아시아의 중화 문명과 조선, 뭐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과의 관계는 마치 지금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서구 사회,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하고도 비슷하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만큼이나 아마 유럽이나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릴 때부터 읽었을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주권국가 이탈리아나 그리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문명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자라고 할 때 굳이 그 사람의 국적을 따지지 않잖아요.
인류의 그냥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야? 마케도니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후국 조선의 정체성과 이 대명사대, 그러니까 분명히 위계성은 있습니다. 황제국이 아닌 거죠. 위계성은 있지만 그 내용의 실체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중화라는 이런 공통의 이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책봉은 해주지만 자주성이 침해되지는 물론 어떤 세력 관계에 의해서 많이 침해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걸 조선 사람들이 결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힘에 눌려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 공존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은 사실은 2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부정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척화론과 대명의리론이 제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두 개의 대명 인식이라는 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병자호란은 2번이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개의 대명 인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일반인 대상 강의에서도 문제를 내드리는데, 조선 중기 A라는 인물에, 이건 이 조선의 아주 1급의 성리학자이자 중화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지성으로 사대해야 된다. 명나라를 사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의 황제만 있는 거죠. 우리 동방은 멀리 해외에 있어 비록 별도로 한 구역이 된 것 같으나 구주의 가르침과 예학의 풍속, 이 구주는 9개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예학의 풍속은 중화에 뒤지지 않으니 끝내 한 줄기 강물이 갈라 놓았다고 하여 다른 땅이 될 수도 없다. 예. 우리는 중화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는 비록 외국이지만은 내복에 있는 이 중국 땅 안에 있는 제후국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겨, 이게 4대죠. 조선과 명나라는 군신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때의 어려움과 쉬움을 헤아리지 않고 형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헤아리지 않으며 그 정성을 다하기만 힘쓸 뿐입니다. 자, 때의 어려움과 쉬움을 헤아리지 않고 형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헤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병자호란 때 척화론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중기니까 이건 임진왜란 이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척화론자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선 중기의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 요동 땅에 굉장히 기근이 많이 드니까 조선의 신료 중에 한 사람이 저 중화의 백성이자 황제국의 백성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 제후국인 조선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B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경은 한계가 있으며 정치는 서로 관여하지 않으니 명나라의 유민은 마땅히 명나라가 진율해야 된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의 창고곡식은 유한하고 명나라의 유민은 무한하니 능히 다 지급할 수 있겠는가. 어찌 헛된 은혜를 쫓아 스스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각의 백성은 각 나라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거 국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 최명길의 주화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 두 개의 대명의식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우리 5,000원권 지폐 도안이 되어 있는 율곡 이라는 분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개의 대명 인식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병자호란기의 주화촉화론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이 목적은 이런 병자호란기의 주화척화론을 통해서 병자호란에 대한 좀 더 이제 심화된 이해를 추구하고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쉽지 않은 강의였는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